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기록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록은 내용 상당수는 사례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례 문장에다 끝에다가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뭐뭐가 마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살짝 경어체로 바꾸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사례와 이제 거의 같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기록에만 이제 고유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추가를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살짝씩 한 번씩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하나씩 다 찾아내려면 엄청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돼요. 그런 아주 숨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서 요령껏 찾으셔야 되고요. 정말 아주 깊숙이 숨겨놨다. 그건 사실 출제자가 뭐 다 이거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싹 넘어가도 크게 당나귀는 영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곧 출제할 거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꼼꼼하게 따로 빼서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12회 문제 한번 볼게요. 12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회 문제. 12회 보고, 11회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13회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기셔가지고, 자, 일단 여기 부분, 문제 부분을 2페이지, 3페이지 문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5페이지 행정소장 양식이 있어요. 5페이지 행정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다가 이제 미리미리 바로 입력 따다다다 쳐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메모지에다 해도 되고 또는 그냥 아예 여기 뭐 소장 양식이 있죠. 행정소송 소장 양식이 있는데 아예 이제 이 양식 소장 양식, 종이 준 거,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도 되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싫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다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탁탁탁 메모할 것들 메모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해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뭐 공법기록은 뭐 메모가 아주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5번 문제, 5번 문제. 자, 5페이지 딱 소장, 5페이지 소장에서, 앞에 문제, 꼼꼼히 해서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앞에 문제 2페이지 보면은 1번 행정소장의 작성 해놓고 자 가에서 가는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2페이지 자 나를 보니까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에서는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은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써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소장 5페이지 소장 양식에 뭐 피고 쓰고 그리고 청구 취지 쓰고 그 밑에 이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있죠.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번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그리고 뭐 네모나게 돼 있는데 뭐 여기든지 뭐 자리는 많으니까 바로 그 부분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만 빼고 나머지를 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송 요건 뭐죠? 소송 요건 자, 종자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대원피, 이기, 심관. 근데 대상 적격은 물어봤고 지금 원고 적격 쓰지 말래. 피고 적격 쓰지 말래. 그럼 나머지 이익, 소의 이익하고 기간, 제소기간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관할까지는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이걸 해놔야 이제 얘네들 빠지지 않고 쭉 쓰는 부분이고 잘못하다가 얘네 막 쓰면은 점수도 안 나와요. 얘는 이제 절대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빠짐없이 다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이제 답안 화면에다가 그걸 답을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피고 이게 소장 밑에다가 피고 이미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는 뭐 언제나 항상 물어보는 거죠. 청구 취지 안 물어보면 문제 없어요. 무조건 물어보니까 청구 취지 여기 뭐 써야겠다. 피고 뭐 써야겠다라고 미리미리 이걸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원고 쓰고 있고 막 사건명 쓰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미리 쓸 것만 화면에다가 딱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앞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요. 2페이지 문제 보니까 자, 나는 받고요. 답니다. 자, 1번에 답.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서는 기존 판례, 학설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그 뒤에 근거법령의 위헌 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위헌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인지 아닌지는 따로 헌법 문제로 물어볼 테니까 그 부분은 따로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는 딱 행정법 관련된 것만 써달라라는 의미에서 근거법령의 유연성 검토하지 말라라고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라도 항상 똑같아요. 소장의 작성일, 곧 제출일인데 이것은 취소소송이 되는 대상이 되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처분이 2개 이상 나오고 그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입니다. 최종일을. 그래서 자, 먼저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게 있고 좀 나중에 도과되는 게 있다. 근데 둘 다 한꺼번에 제기하려면은 결국 그 마지막 날은 먼저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날이겠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찾아서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입니다. 자, 관할법원 6은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 9조 1항에 따른 법원을 기재할 것. 이것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역시 써야 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은 자, 피고 써놓고 자, 청구 취지 써놓고 자, 청구 원인 중에서 자, 이 사건 수의 적법성, 적법 요건 따지는 거, 적법성 보고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쓰는 거, 날짜는 뭐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짜 쓰는 거 비워놓고 그리고 관할 법원 부분, 그 관할 법원 어디 법원 귀중, 자, 요 부분 여기다가 9조 1항 표시를 하는 거예요. 9조 1항. 자, 요 소장 우리한테 준 소장 양식에 있는 동그라미 6번 네모난 쳐 있는데 거기다가 표시를 하든 아니면은 화면에다가 그냥 바로 입력을 하든 9조 1항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9조 1항이냐 9조 2항이냐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9조 2항으로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9조 1항으로 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9조 1항이라고 하니까 이제 9조 1항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헌법소원심판 뒤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혹시 뭐 쓰라고 하는지 문제가 제시해 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역시 한 페이지 넘기셔서 6페이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양식이 나옵니다. 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68조 1항 물어보기도 하고 68조 2항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 제목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헌법소원심판 요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바로 내려가면은 청구 취지 밑에 당해 사건이 나오죠. 요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 이거는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이에요.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은 이름만 헌법소원이지 구체적인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유연이다라는 걸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재판, 당해 사건이 나와요. 당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뭐 재판 상관없어요. 재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은 이제 당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당해 사건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68조 2항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문제를 봐서 또 2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자, 로마자 2번 관련해서 자, 가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나 보니까 청구 취지 부분에서 심판 청구 대상 조항의 개정 연역은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거 써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개정 연역을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으니까 역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자, 청구 취지 하나밖에 없죠. 청구 취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청구 취지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심판 대상을 언급할 텐데 뭐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써야 될 텐데 그 어떤 심판 대상, 그 법률 제 몇 호로 개정되고 몇 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런 연역들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연역 X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법률 제 몇 호 막 몇 년에 개정되어 이런 거 막 혼자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처럼 개정 연역 기재하지 말 것, 연역을 기재하지 말 것이 말이 안 써 있으면 반드시 써야 돼요. 점수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역 쓰지 마라 하면 안 써도 되지만 연역 쓰지 마라 말이 없으면 연역도 점수가 있다. 꼭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역.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은 잘 안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당해 사건 한번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쭉쭉쭉 역시 문제 2페이지. 자, 2페이지에서 다를 보니까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부분에서는 대상적격 변호사 강제주의는 기재하지 말 것입니다. 대상적격 변호사 강제주의는 기재하지 말 것. 자,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이다 보니까 적법 요건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단계에서 따질 때 자, 대각 전기변이에요. 대각 전기변.
대각 전기변. 대상 법률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기각 또는 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됐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68조 2항으로 올라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신청했다가 한번 까였다. 기각돼 있었다라는 거, 기각 결정문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전이죠.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요거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뭐 거의 항상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안 물어볼 때도 많지만. 자, 그리고 역시 기간, 청구기간 준수,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지금 뭐와 뭐를 검토하지 말라고 했냐면, 자, 대상적격 변호사 강제주의는 기재하지 말 것. 그러니까 대상적격 법률이라는 거,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 기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써야 되는구나. 위헌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췄다는 거 보여주고, 청구기간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구나. 요 세 개를 써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이니까 그렇고, 뭐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러면 적법 요건이 그것도 뭐 두 문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인 능력, 기본권 주체해야 되고, 주로 외국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꼭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공권력 행사, 애매한 거, 법령무 충족 고시라든지,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등등등, 자, 애매한 거 나올 때 이게 공권력 행사인지 아닌지, 행정계획 나오고, 공고 나오고 할 때 그런 데 쓰는 거고요. 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이게 과연 법률상 권리냐, 아니면은 기본권이 맞느냐. 자, 그리고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런 것들. 보충성, 그리고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준수, 변호사 강제주의.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보면은, 뭐 써라 라고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뭐는 기재하지 말 것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자, 일단 뭐 써라 라고 하면은, 그것만 딱 쓰면 되겠지만, 뭐는 기재하지 말 것 하면은, 나머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사례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그리고 신청서 쓰는 거 나오고, 68조 2항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쓰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적법 요건은 다 우리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적법 요건이 뭐가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 뭐뭐 쓰지 말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뭐뭐 쓰는 거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대상적격 변호사 강제주의 빼니까 나머지 세 개를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또 보니까, 자, 라는 뭐 하나만 한 소리예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부분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되, 내부 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 전략을 반영할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부 회의록에서 제일 많이 쟁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부 회의록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말을 보니까 심판 청구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고 가정할 것,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체크를. 그래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거기 칸에다가 위헌 결정 없다고 전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표시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답안 쓰면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이다. 그 판례 없다 생각하고 이거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막으려면은 여기 주의사항도 역시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소 제기하는 날, 청구하는 날, 청구일, 뭐 당연히 최종일입니다. 당연히 최종일이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법률 상담 일지를 볼게요. 법률 상담 일지. 자, 법률 상담 일지를 쓱 보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넘어가서 내부 회의록을 봐야 돼요. 자, 법률 상담 일지 1번 보니까, 자, 의뢰인 한강직은 이름이 강직이야? 자, 이름 강직이가, 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다. 상관은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양심 선언을 했다. 야, 피곤한 길로 제 발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 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제처분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내방하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징계제처분과 징계처분, 두 개가 소외 대상이겠구나라고 이제 지금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2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온 약사 등의 동향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 등에게 그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야, 말 안 듣는 약사들 이름 적어와 이렇게 시켰네요. 당시 의뢰인은 그 지시에 불응하면서 상관과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죠. 자, 3번. 이후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국제 NGO단체가 발표한 세계 각국 블랙리스트 중에 우리나라의 것도 존재한다는 기사를 읽고 난 후 양심 선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자, 4번.
정부는 양심선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직무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하였고 기소 즉시 의뢰인을 직위해제한 후 복종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에 징계 처분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을 받고 다투고자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직위해제와 정직 3월 징계 처분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니까 의뢰인은 직위해제 및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해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죠? 자, 직위해제나 정직,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만 돼요. 바로 취소 소송 못 들어갑니다. 취소 소송 못 들어가고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 돼요. 소청 심사를. 그래서 문제에서도 행정심판 전추주의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적격, 피고적격은 안 써도 된다. 그럼 그럼 행정심판 전추주의를 써야 돼? 내용을 보니까 그럴만하네. 이런 경우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자, 국세 관련된 처분이라든지 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주로 맨날 나오는 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 그리고 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자신의 의사에 반하면은 다 가능해요. 가기 싫은데 이상한데 발령거린다든지 보직 바꾼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직위해제도 마찬가지로 잠정적인 조치긴 하지만 직위해제도 당연히 엄청난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꺼번에 규정돼서 소청심사 꼭 거치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 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청심사를 청구했어요. 물론 자, 의뢰인이 만약 검사라면 그때는 소청심사 안 거쳐요. 검사는 소청심사 없이 바로 행정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기억하기 쉬워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님이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청심사 없이 그냥 바로 행정법원 갔어요. 검사는 이제 그렇게 바로 갑니다. 자, 법관이 의뢰인이다. 법관은요, 행정심판, 행정법원 다 안 거쳐요.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법관은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이런 법 관련 법에서 그냥 전심 절차도 필요 없고 행정심판 필요 없고 당신은 행정법원도 필요 없고 대법원으로 바로 와라. 바로 오면은 단심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은 다 소청심사를 꼭 거친다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소청심사를 청구했더니 5번 두 번째 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3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하고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2개를 받았어요. 2개를. 볼게요. 어디 갔니? 너도 가. 자, 직위해제 하나 나왔고, 직위해제 처분 하나 나왔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자, 그리고 징계 나왔어요. 자, 둘 다 들고 가서 소청심사위원회 가서 도와줘라고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 기각재결이 나왔네요. 넌 직위해제 제도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자, 징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세네. 가볍게 바꿔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정직 3월이 감봉 3월로, 정직 3월이.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지금 정직 3월인데, 정직 3월. 이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자,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바로 변경해줬어요? 아니면은 변경하라라고 시킨 거예요? 변경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경 재결도 있고, 변경 명령 재결도 있는데,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이 사건은. 명령한 거야. 너무 심하니까, 좀 깎아주는 걸로 바꿔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감봉 3월로 재처분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원직위를 다시 부여받아 복직되었습니다. 이 부분 놓칠 수 있지만 뒤에서 내부 효율에서 한 번 더 언급해줘요. 이미 직위해제 끝났네? 다시 직위 부여받았네? 그러면 직위해제 처분 못 다투는 거 아니야? 이미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거는 임시적인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없어진 거 뭐 어떻게 취소하려고 협의해서 이게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자,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자, 특히나 이것도 언급해주고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되었지만, 자,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봉 처분도 다퉈야 되고요. 또 하나, 이미 복직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 넘어갈게요. 자, 내부 회의록입니다. 내부 회의록. 자, 전 변호사, 네, 어쩌고저쩌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변호사, 네네네, 둘 다 우리가 다투려고 합니다. 직위제처분, 징계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직위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데 취소소송은 대상이 되나요? 전 변호사 공부 안 했구만.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됩니다. 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복직한 상태인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협의해소의 이익을 꼭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미 법률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직위제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 요건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판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지요. 말이 확인해 주시지요지 니들 머릿속에 있어서 답안에 전출해야 돼. 뭐 이런 요구죠. 어쨌든 협의해소의 이익을 확실히 강조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송 요건 중에서 이제 협의해소의 이익이죠. 또 직위제의 위법성 검토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니 바로바로 우리 자 여기 자, 처분의 위법성 부분이죠. 처분의 위법성 부분에다가 자, 처분이 두 개잖아. 처분이 두 개. 그래서 직위해제도 있고 자, 감봉 3월도 있단 말이죠. 감봉 3월 있죠. 자, 여기 절차하자 없음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혹시라도 이제 막 다른 거랑 헷갈려갖고 다른 처분에 있는 절차하자를 여기다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이 두 개, 세 개 되다 보면은 이 처분에는 절차하자가 있고 저 처분에는 절차하자는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막 헷갈려가지고 막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은 바로 없다. 바로 그냥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직위제는 절차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니 실체상 하자 여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기록 문제에서 절차하자를 안 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절차하자 없으면은 느낌상 그럼 얘는 절차하자 있겠네. 뭐 이런 느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상 적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건 뭔 말인 거니? 아니 처음에 정직 3월이었는데 지금 감봉 3월로 바뀌었네. 뭘 다투어야 돼? 뭐요 이거? 뭘 다투어야 돼? 맨날 나오는 거죠. 뭐 변경된 원처분으로 정확히 좀 특정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종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먼저 복종 의무 위반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상관의 지시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 자체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관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군요. 판례가 있죠, 판례가.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더라도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다.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 절대 면책시켜주지 않고 다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무엇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뢰인에게는 법령 준수 의무와 상관의 지시에 따를 복종 의무가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무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상관 지시에 따르세요. 하지만 너무 심하면 명백히 위법이다 싶으면 그때는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서 복종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을 써달라는 겁니다. 자, 전 변호사. 자, 다음으로 비밀엄수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 자, 세 가지 지금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뭐 직위제도 나오고 막 감봉 3월도 나오고 뭐 등등인데 특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유가 세 가지란 말이죠. 자, 첫 번째 사유 관련해서는 과연 위법한 명령에도 따라야 되는가? 그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여기다가 세 가지 사유 중에 명령 불복종 의무 위반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위법한 명령 따라야 되나? 위법한 명령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품위 유지 의무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비밀엄수, 품위 유지. 자, 먼저 의뢰인이 밝힌 사항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힌트를 다 주는 거야. 우리는 이거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가면 돼요.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이따 그건 비밀이 아니다. 또 비밀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법전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또 실제 기출문제도 많이 여러 번 나왔고 징계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강하게 따져야 되는 게 처분 사유의 부존재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받아 내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징계받을 사유가 전혀 없어.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고 뭐 너에게는 징계 사유가 세 가지 나오면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닌데?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설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너무했네.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져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는 별도로 목차로 빼도 되고 내용상 하자로 묶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절차자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국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 위반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항상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절차자가 있으면 절차자도 또 검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쟁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뭐 의무 위반 아닙니다. 의무 위반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관한 하자는 없나요?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아까 징계제는 절차하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반드시 절차하자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자, 일단 징계 절차에서 사전 통지, 의뢰인의 출석, 신문, 진술과 관련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요? 자, 그렇지만 추가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짜증나요. 여기서 그냥 뭐 물어보니까 왜 그런 처분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유 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 이유 제시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니 그 과정에서 뭐 청문 뭐 등등인데 너무 늦게 전달해주고 해서 뭐 청문 참여도 못했답니다. 뭐 등등등. 그러면은 아, 청문 절차 흠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찾아봐, 우리 보고 다 찾으란 소리야. 찾으란 소리. 그런데 이런 게 좀, 수험생들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출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하자를 그냥 딱 보여줄 때도 있지만, 숨겨놓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건 지금 찾아보라는 출제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전 통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등등등등. 왜냐면 뒤에 참고점은 보면은 행정절차법에도 뭐 사전통지 있고 그 밖에 뒤에 참고조문에도 보면은 뭐 출석신문, 진술 등등등등 이런 거 문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자가 문제될 경우 그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행정절차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뭐 항상 여기는 주로 이제 침익적인 처분에서 문제가 되겠죠. 침익적인 처분이 우리 기록에는 등장하는데 어쨌든 수익적인 처분이든 침익적인 처분이든 다 같이 적용되는 게 이제 이유 제시거든요. 이유 제시. 자, 이유 제시 제대로 해라. 침익적인 처분이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라. 이유 제시가 있고 사전 통지가 있고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요 세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개별법에서 별도로 뭔가 무슨 조사를 해야 된다, 뭔가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법령에서 숨겨놓고 요 절차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안 거친 걸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특히나 행정절차법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라.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겠네요. 그리고 항상 우리 선택형에서도 그렇고 사례형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모든 행정절차에 이 법이 다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3주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되느냐? 대통령령 보니까 안 된다고 써 있네. 근데 우리 판례는 웃기지 말아라. 그냥 뭐 안 돼 있어. 다 거기 그냥 단순히 써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에 앞에 뭐가 써 있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렇죠? 현저상 의견 정치 절차 등등 이런 걸 거치기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굳이 똑같은 걸 또 거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뭐 공무원 인사 문제라고 해서 전부 다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 절대 그런 규정은 아니다. 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징계제 나오고 징계 나왔는데 이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 판례가 징계제만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징계제는 아니고 징계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를 따져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소기간에도 신경 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절차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절차법도 신경 써야 된다. 행정절차법 보시면 돼요. 우리 참고점에는 안 주어져 있고, 참고점은 안 주어 있고, 우리 주어진 시험용 법전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소기간도 신경 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제소기간 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제소기간 관련해서는 역시 이 두 개 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는 거, 소청심사를 거치고 왔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제소기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자, 보건복지부, 자, 수신, 뭐, 한강직, 정업직위 해제예요. 직위 해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처분이 두 개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청구 취지에 쓰기 위해서. 자, 정직 3월이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야, 변경하라. 감봉 3월로 변경하라. 그래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소외 대상은 뭐다? 이 변경된 감봉 3월인데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처분일을 여기 날짜를 적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처분일을 적을 때 그걸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위제, 뭐 직위제는 뭐 상관없고요. 직위제는 그냥 그 직위제뿐입니다. 직위제 했다가 변경하라. 뭐 직위제를 뭘로 변경해? 직위제는 그냥 바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직위제는 그대로 여기 날짜를 찾아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직위해제 관련해서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직위해제가 나왔습니다. 2번 보니까, 자, 여기서 30일 이내, 두 번째 줄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 제대로 거치고 왔느냐? 네, 제대로 거치고 왔습니다. 30일 이내에 왔습니다. 라까지 찾아주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30일 이내에 찾아왔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밑에 처분한 사람, 직인을 찍은 사람, 직인,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처분한 사람이에요. 처분한 사람. 자, 실제 시장이 했더라도, 뭐 장관 도장을 찍는다, 뭐 군수가 했더라도 도지사 도장을 찍는다, 그 도장, 누구 도장을 찍었는지 그 도장이 이제 처분권자,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고죠. 이건 뭐 크게 논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가 2022년 4월 20일 써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이게 청구 취지에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 날짜 계산할 때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즉, 제소기간이라든지 또는 소청심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 취지에 쓸 때는 써야 되는 그런 날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피고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피고, 여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자, 여기 청구 취지에 써야 되는 거. 청구 취지는 뭐, 한 번에 확 쓰는 게 아니라 뭐 쭉쭉쭉 쓰고, 나중에 적당히 엮어서 쓰면 돼요. 우선 이제 필요한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직위해제하고 징계가 들어가야 돼요. 청구 취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죠? 자, 피고 쓰고, 자, 피고가, 그렇죠? 그리고 일자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죠? 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고가 등장하고, 다음으로 처분 이름이 나와요.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빠지지 않고 써야 되는 건 소송병원 피고가 부담한다. 그거 꼭 빠지지 마시고요. 소송병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처분을 하는데 처분이 두 개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 우리가 차례차례 넣어줘서 공통된 건 앞으로 꺼내주고 뭐 그런 거. 또는 아예 그냥 병렬로 다 1항, 2항, 3항 써도 상관없어요. 특정만 되면 돼. 뭘 취소해달라고 하는지 그것만 딱 특정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고에 의한 처분. 요 처분이 직위해제가 있고, 자, 헌법소원식판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들어가야 될 처분이, 자, 직위해제가 있고, 징계는 변경된 원처분, 감봉 3월이 있단 말이죠. 감봉 3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일자도 우리가 처분 일자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직위해제는 여기 보니까 4월 20일로 돼 있죠? 4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요걸 적는 거예요. 처분서에 나와 있는 거. 2022년 4월 20일이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약간 오른쪽 부분에 직위해제 처분서 교부 2022년 4월 22일 수령인 한강직 되어 있네요. 요게 바로 뭐, 직위해제 처분서를 이때 교부받았다, 이때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처분이라면은 여기서부터 90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가 되겠지만, 여기는 소청심사를 거쳤죠. 그러니까 여기서 90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여기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들어가야 돼요. 그죠? 소청심사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2022년 4월 22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들어갔다. 그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며칠이야? 20일이죠? 20일인데, 자, 이때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가 들어갔다라는 거 뒤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주소 보면은
뭐 시행일은 뭐 앞에 나와 있는 4월 20일 똑같은 거고,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 우리 행정소송법 9조 1항에 따라 관할법원을 쓰라고 했거든요. 자, 9조 1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피고의 소재지, 피고가 세종시에 있어요. 주로 서울에 있던데요. 어쨌든 주소니까 주소 이제 세종시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네. 그럼 세종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근처에 있는 큰 도시 대전시, 대전지방법원이에요. 대전지방법원. 물론 우리가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뒤에서 이제 표를 찾아보면 되는데, 웬만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세종시면 맨날 대전이구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관할법원을 볼게요. 관할법원. 자, 뒤로 관할법원 43페이지입니다. 기록 43페이지 볼게요. 기록 43페이지 보니까, 자, 기록 43페이지 아랫부분에 제일 왼쪽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쪽 보면은 그쪽, 자, 제일 첫째 줄에, 그러니까 2표 아랫부분 대전 고등법원을 대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옆에 지방법원 대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일 첫째 줄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피고가 있어요. 피고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잖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여기를 관할하는 법원, 대전이죠, 대전. 그래서 우리가 대전지방법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을 적으시면 돼요. 자, 대전지방법원 이렇게 딱 적으시면 그건 끝입니다. 즉,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있지. 그래, 그러면 거기는 뭐 서울행정법원에서 하면 되겠지만은, 나머지는 행정법원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각 그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에서. 물론 관할법원 쓸 때 본원 쓰지는 않아요. 그냥 대전지방법원까지만 쓰면 끝납니다. 대전지방법원까지만. 그래서 역시 대전지방법원 미리 맨 끝에 완성해 놓으세요. 여기다가 얼른, 9조 1항이니까 대전지방법원이구나. 얼른 여기다 이제 써 놓으시면 돼요. 대전지방법원.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런 것도 이제 바로바로 쓰지 않으면, 물론 꼼꼼하게 나중에라도 쓰면 되는데, 한 번씩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오면 그냥 바로 점수니까 대전지방법원 딱 써놓으면 됩니다. 자, 지원, 다 본원, 그냥 무슨 지방법원 하면 다 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원을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뭐 이제 한동안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나오고, 이번 금년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또 한 번 나왔어요.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인데, 그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오랫동안 텀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안 나오지 않을까? 설마 또 나오려나? 안 나올 거예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45페이지만 한번 슬쩍 볼까요? 45페이지. 자, 45페이지 보니까, 자, 45페이지. 자, 가운데쯤에 별표 6이 있죠?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서울밖에 없네. 뭐요? 그럼 나머지는 행정사건 어떻게 할 거요?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세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본원이 아닙니다. 그게 별표 9. 별표 9. 자,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뿐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표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관할구역이 강릉시, 송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석문.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시험에서는 강릉시장이 피고로 나오고, 뭐 동해시장, 삼척시장, 속초시장 계속 이런 애들이 피고로 나와요. 이런 애들이 피고로 나오면 피고의 소재지 어디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이런 데야. 거기 관할하는 행정법원 어디야? 행정사건 관할하는 곳이 어디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써줘야 돼요. 강릉지원. 여기 빼고 나머지는 지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무슨 지방법원만 쓰면 끝입니다. 서울이면은 서울행정법원, 나머지면은 어디 지방법원. 딱 여기만 지원을 써줘요. 강릉지원까지 써주는 겁니다. 야, 어쨌든 피고의 소재지를 가지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요. 자, 9조 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9조 2항에 따라서 찾아라. 행정소법 9조 2항에 따라 피고를 써라. 그랬으면은 서울행정법원 쓰면 돼요. 서울행정법원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이 관할하는 곳.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9조 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다 싶으면은 서울행정법원. 9조 1항에 따라 관할법원을 써라.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주소에서 이제 바로 관할법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들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위제처분 사유서입니다. 직위제처분 절차자 이런 거 딱히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차하지 않는 부분이고, 자, 들어 넘어갈게요. 자, 조사결과 보고서죠. 조사결과 보고서. 자, 보면은 뭐 말을 더럽게 안 들었다 뭐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막 쭉 조사해 봤더니 뭐
밑에 조사 결과 아랫부분 중간 부분 보면 1번 업무 지시 거부, 상관과의 다툼. 상관하고 다투기까지 했어요. 상관과 다퉜다는 건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대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죠? 한강직은 당해 실태 조사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약사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관의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라는 거. 민간인 사찰이다. 이건 또 우리가 답안에 쓸 수 있으면 뭐 언급하면 좋아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는 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감기약, 의약품, 마스크 부족이 초래되어 초기 의약품 대란이 다시 발생할 조짐이 있었고 일부 약국과 약사들이 과다하게 과다한 가격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어 행해진 조치. 상관의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응은 공무원법 복종 의무 위반, 또 상관과 다투며 부처 내의 인화를 저해한 것은 국가공무법 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2번 양심선언행위. 자, 한강직은 이와 같은 실태 조사를 한 사실을 불법 사찰로 왜곡해서 자, 이거는 불법 사찰이 아니다. 정당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걸 불법 사찰로 왜곡해서 양심선언 형태로 공표하고 뉴스일보 이름이 정직해요. 정직해 기자와 인터뷰했다는 거. 이거는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비밀 엄수 의무냐? 비밀 자체가 아니다. 이 정도 가지고 품위 유지 의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봐주시고요. 양심선언. 쉬운 게 아니죠. 양심선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징계처분이 나오네요. 징계처분이 나옵니다. 징계처분 정직 3월입니다. 정직 3월이고, 자, 요 정직 3월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바뀌었거든. 감봉 3월로 바뀌었거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처분일을 우리가 청구 취지에다가 써줘야 돼요. 여기 있는 청구 취지를. 변경된 원처분이란 얘기는, 자, 요것과 요거 비교했을 때, 자, 변경된 원처분이다. 아니, 그냥 변경된 처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이 날짜를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변경된 처분이면은 변경된 처분, 변경돼서 만들어진 처분이면은 얘야 얘. 근데 얘가 있었던 날, 그날을 쓰는 게 아니라고. 얘가 있었던 날을 써야 돼. 내용은 얘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정직 3월이 있었지만은 얘가 감봉 3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날에 있었던 처분도 이걸로 바뀌어서 이걸로 있는 상태고 한두 달 후에 있었던 바뀐 처분도 요거고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언제 있었느냐 일자가 다르죠. 일자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소외 대상이냐는 결국 언제부터 날짜를 셀 수 있느냐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얘는 소정심사를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죠. 그리고 얘는 이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겠고 약간의 날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변경된 원처분. 그래서 일자를 처분일을 첫 번째 있었던 처분일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정직 3월인데 정직 3월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 위에 써 있죠. 2022년 5월 13일 요걸 이제 써야 돼요. 2022년 5월 13일. 자, 그래서 어디 갔나요? 정신 못 차리네. 여기 감봉 3월 앞에다가 2022년 5월 13일 요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봉 처분이 있었던 날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직이 있었던 날을 쓰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게 이제 감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상태고 그날을 이제 쓴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피고는 똑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뭐 밑에 세종시 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역시 징계처분서 교부 2022년 5월 16일 수령했다라고 한강인 딱 두 장을 찍었습니다. 2022년 5월 16일이네요. 자, 아까 직위해제는 2022년 4월 20일 날 수령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2022년 5월 16일, 516 쿠데타, 5월 16일, 자, 5월 16일에, 자, 요거 이제 받았습니다. 역시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들어왔다라더라. 이거 보여주면은 소청심사 적법하게 자, 거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들어 넘어갈게요. 자, 이 징계가 문제였는데, 자, 뭐가 문제냐. 자, 징계 이유. 자, 이유를 볼게요. 이유. 여기서 이제 이유 제시가 주된 쟁점이죠. 자, 가운데 이유 보니까, 부침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그래서 이제 징계의결서에서 왜 징계를 했는지 자, 자세히 써 있을 겁니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딸랑 징계의결서 17페이지입니다. 이유가 딸랑 무슨법 위반, 무슨법 몇 조, 몇 호, 몇 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예전 시험에도 계속 우리 시험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운전면허 취소가 됐으면 왜 운전면허 취소가 됐는지 자세히 써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 그렇게 쓰면은 이유제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징계가 나왔는지 써줘야 되는데 국가공무법 위반, 국가공무법상 의무 위반 몇 조, 몇 호, 몇 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조, 몇 호, 몇 호에 근거하여 징계가 나간다라고 밝혀줘야 돼요.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제시의 그 취지 자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너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했지? 상관 상관 머리 때리고 너 등등등 난리친 적 있었지? 그랬지? 그러니까 품위 위반 뭐 등등등으로 너 징계야. 그럼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아 맞네. 아 징계받을 만하네. 납득하기도 하고 또는 불복하고자 할 때도 딱 특정할 수 있잖아. 나 그거 안 했는데 그때 그 머리 때리고 혼내 나랑 비슷한 다른 직원인데 나 아닌데 뭔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해주기 위해서라도 딱 이유를 자세히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불복할 때도 쉽게 딱 잡아서 불복할 수 있고 또는 불복하려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설득돼서 이제 알아서 분쟁 없이 잘 끝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이유제시 흠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직위제는 절차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사전통지 뭐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보면 이걸로 찾는 거예요. 이유제시 흠결, 이유제시 흠결. 그래서 여기서 행정물자법상에 뭐 하자. 이유제시 흠결이구나. 이유제시 흠결.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들어 넘어갈게요.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자, 주문을 보니까 1항. 소청인의 직위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네, 그 직위제는 그냥 기각한 거 맞아요. 자, 2항. 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라예요. 하라. 한다가 아닙니다. 변경한다가 아니고 변경하라예요. 변경하라. 자, 변경한다하고 변경하라.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면 되겠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자, 먼저 정직 3월이 있었고, 자, 정직 3월에 대해서, 자,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쳤더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바로 그냥 변경한다. 감봉 3월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감봉 3월로 변경한다. 이게 변경재결이에요. 형성재결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정직 3월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직 3월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옵니다. 변경 명령하는 재결. 즉, 이 사안처럼 감봉 3월로 변경하라죠. 감봉 3월로 변경하라. 나 글씨를 못 쓰니까 한다나 하라나 똑같이 쓰면 되지. 한다, 하라. 그러면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감봉 3월 처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봉 3월 처분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바꿔줬거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바로 하고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꿔준 게 아니라 바꾸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피고가 달라져요. 자, 정직 3월을 누가 했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 정직 3월은 장관이라고만 쓸게요. 장관이 피고입니다. 요걸 다툴 때는 장관이 피고죠. 자, 그런데 변경재결은 누가 했어?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지. 얘는 간단하게 소청이라고 할게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개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냐? 만약 이 재결이 소외 대상이라고 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장관이다. 정직 3월이 소외 대상이다. 여기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정직 3월도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아니, 여기서 형성재결을 바꿨다니까? 감봉 3월로 바꿨어. 그러니까 얘도 정직 3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감봉 3월로 바뀐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변경재결에 의해서 감봉 3월로 바뀐 거고, 얘도 그거에 의해서 바뀌었고, 똑같이 감봉 3월인데, 왜 얘가 소외 대상이냐, 얘가 소외 대상이냐, 왜 따지는 겁니까? 이 경우는 피고가 달라져서 따지는 거예요. 피고가 달라져서. 그죠? 제소기간은 차이 없어요. 제소기간 차이 없죠. 자, 만약 이 재결이 소외 대상이다. 그럼 재결, 당연히 재결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투면 되는 건데, 얘가 소외 대상이다 해도 상관없잖아. 왜? 얘가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얘가 소외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얘도 똑같이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소유대상이냐, 이게 소유대상이냐에 따른다.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판례 결론은 변경된 원처분. 결국 변경된, 감봉 3월로 변경된 원처분의 의미보다 장관이 한 처분, 그런 의미예요. 장관이 한 처분. 얘가 바꿔줬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바꿔준 건데요? 이 새끼는 나쁜 놈이라 나 정직 때리려고 했는데 소청심사위가 가볍게 바꿔준 건데요? 그래도 변경된 원처분 하면은 감봉 3월인데 장관이 한 처분이에요. 장관이 한 처분입니다. 변경된 원처분에 의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변경된 원처분이에요. 변경된 원처분. 그래서 자, 정직 3월 장관이 했죠? 여기는 피고는 똑같아요. 정직 3월 장관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 다시 재처분한 것도 장관이야, 장관. 자, 감봉 3월도 장관이 했고 정직 3월도 장관이 했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변경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역시 이거 감봉 3월로 바뀐 상태고 감봉 3월로 바뀐 상태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소유 대상이냐 얘가 소유 대상이냐라고 따지는 거는 피고는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소기간 때문에 따지는 거라고. 제소기간 때문에. 자, 얘가 소유 대상이다 그러면 이거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라. 얘가 소유 대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재결 거쳤으니까 재결성 흥달반 날로부터 90일로 바뀌는데 자, 그날이 그쵸? 여기보다는 이제 조금 빠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오고, 그죠?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며칠 있다가 감봉 처분으로 바뀌는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있었다는 걸 이제 먼저 알게 되는 거, 이걸 먼저 송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더 빠릅니다. 어쨌든,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다라는 얘기는, 뭐, 피고가 장관인 건 똑같지만은, 이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90일까지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송달받는 날 90일. 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뭐 직외제처분에서 다투고자 한다. 직외제처분은 기각했죠. 자, 딱히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기각했어요. 그러면은 기각 재결은 그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기각이 그냥 직외제가 잘못된 건데 그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반복한 것뿐이야. 반복한 것뿐이지 원처분은 없고 재결 자체에만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외제처분 그리고 기각재결이 있을 때 기각재결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못 다퉈요. 원처분주의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에 따라서 못 다투고 그냥 직외제를 다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징계를 다툴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 감봉 3월을 다투는데 원처분이라는 의미, 이날이 있었던 처분일을 이때로 적고, 요걸 다투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결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사안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여기서도 또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직외제는 기각재결 말고 직외제만 다툽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 여기서 또 뭐 원처분주의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인사권자가 정직 3월을 했다가 자기가 이건 좀 너무 심했네 등등등 예를 들어 뭐 영업정지 6개월 했다가 자기가 알아서 영업정지 3개월로 줄여준다든지 자 직권으로 가볍게 변경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가볍게 바꿔줘! 라고 명령을 해서 바꾼 거든 이게 없이 직권으로 바꾼 거든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얘는 판례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얘랑 얘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뭐 등등 그런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사안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문 이 항을 보니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변경되는 처분이 그 다음 나왔지만 자, 그게 소외 대상이 아니고 이미 처음에 있었던 정직 3월을 했던 그 처분이 감봉 3월로 바뀐 채로 그 처분이 소외 대상이다. 그 처분일을 적어야 한다. 청구 취재. 자, 뭐 이유 보니까 너 잘못한 거 맞아. 이런 거 써 있고요. 자, 2번 직외제 처분에 대해서 네네네 등등등이다.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쓱 넘겨가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자 19페이지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니까 이 결정 교부, 자, 이 소청 심사 결정 교부입니다. 자, 언제 2022년 6월 10일 바로 이게 재결서 송달받은 날이에요. 재결서 송달받은 날. 2022년 6월 10일입니다. 자, 2022년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이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022년, 이거 뭐야, 정신없어. 6월 10일 날 받았어요. 2022년 6월 10일. 자, 2022년 6월 10일. 이게 바로 보다 재결서 송달 받은 날. 재결서 송달 받은 날. 재결서 송달입니다. 재결서 송달이에요. 그래서 자, 이때부터 90일 이내, 이때부터 이제 90일 이내 소를 지게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징계 이제 제처분이 나오는데 20페이지에 나오는 징계 제처분 이거는 이제 명령했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시키는 대로 나오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처분 일단 소청심사가 뭐 6월 10일 날 받았다.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나왔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앞에 소청심사 6월 8일, 6월 10일, 6월 10일이고 자, 여기서 이제 20페이지에서 징계 제처분 결과 통보를 뭐 6월 14일 날 2022년 6월 14일 날 받았단 말이죠. 자, 이날부터 90일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날부터 90일이 아니고 앞에 조금 전에 봤던 이날 재결서 흥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거. 재결서 흥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왜냐면 이 감봉 3월 제처분으로 감봉 3월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변경 처분이죠. 변경하는 처분인데 요게 소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기 때문에 소외 대상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정직 3월 때렸던 그게 소외 대상이다. 다만 그게 이제 감봉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런데 걔가 소외 대상이니까 걔가 있으면 날부터 90일 내에 하려고 했더니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흥달을 받은 날부터 90일로 바뀐다. 그 재결서 흥달을 받은 날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6월 10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월 14일은 이제 함정이에요. 함정.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도 또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유 보니까 21페이지 이유가 자, 왜 징계 나왔습니까?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무슨 의무 위반. 자, 국가공무원법 몇 주, 뭐 몇 항,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정도로만 써 있습니다. 역시 이주혜 씨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제처분일 2022년 6월 13일 네, 됐습니다. 이런 거 됐어요. 6월 13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쓰는 거는 처음에 있었던 정직했던 날 5월 13일을 쓰는 거다.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전 세계 정부 민간인 감시 뭐 활동 자료 뭐 공개네요. 대한민국 약사 블랙리스트 뭐 포함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자, 결국 우리가 답안에다가 이제 쓸만한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뭐 쫙 다 쓰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조금씩 꺼내서 쓰시면 돼요. 뭐 엄청 빨리 쓴다 싶으면 막 최대한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씩 건드리면서 어쨌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반드시 등장을 시키고요. 자, 다음에 양심선언문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 막 이런 단어들 딱딱 키워드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예요. 탄원서입니다. 자, 탄원서는 다른 거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 특히 탄원서에서는 비례 원칙 위반에다가 써야 될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례 원칙 위반이다라고 거기다 써야 되는 내용이. 자, 여기도 역시 보시면은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두 번째 문단부터. 자, 한강직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상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당하고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부득이 칭부하고 있을 때 한강직 홀로 정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강직 사무관은 평소 선후배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 남들이 받아하는 힘든 업무도 앞장서 적극적으로 처리, 자, 이런 근무한 경험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징계까지 내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나온 거. 한강직 사무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례원칙에다 자주 쓰는 내용이죠. 또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아이고 또 비례원칙에서 단골손님이에요. 주변을 돕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징계하는 거는 해도 너무하네. 그럴 때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소장. 자, 그냥 다 드시고요. 자, 자,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공소장인데, 이제 공소장에서는 왜 그러셨어요?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직무수행을 거부했다, 블랙리스트 때문이다 등등등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네요. 물론 이제 공소장 내용 자체는 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거야 처벌하겠어 이런 식으로 써 있지만은 됐습니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등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 봐야 되는 게 잠시만요. 네. 자, 요거. 아까 요걸 찾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 달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그걸 써주시면 돼요. 90일째 되는 날을 찾으시면 됩니다. 90일째 되는 날을. 자, 여기서는, 각 처분에 대해서 서로 뭐 제소기간, 보통은 두 개의 처분이 각각 제소기간 마지막 날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만료되는 날, 먼저 도과되는 날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는 똑같아요. 그냥 두 개의 처분에 대해서 지계제 그리고 징계 두 개의 처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청심사를 했다가 같은 날에 소청심사 결과가 나왔죠. 그 같은 날에 6월 10일 날에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이제 똑같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90일째 되는 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제일 46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자, 46페이지 보니까 46페이지 자, 달력 있죠? 달력 있습니다. 달력 있네요. 자, 2022년 6월 10일 재결서 송달일 수령 도장 딱 찍은 날 2022년 6월 10일 이때부터 날짜를 셉니다. 자, 오른쪽 두 번째 내려오니까 2022년 6월이 있고요. 6월 10일 금요일이네요. 6월 10일입니다. 자, 6월 10일에서 90일째 되는 날을 찾으면 되는데 90일째 되는 날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뭐 날짜는 뭐 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6월달 30일에서 일단 6월 10일이니까 10일을 빼요. 그러면 20일이 남아요. 20일. 그래서 6월달에서 20일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7월달이 총 31일이네요. 그거 더하고 그리고 8월달도 31일까지네요. 그것도 더하고 그랬더니 20 더하기 30일 더하기 30일. 그래서 81일입니다. 81일. 81일. 죄송합니다. 산수도 못하네. 82일이지. 20 더하기 30일, 30일. 82일이네요. 자, 그래서 82일이니까, 그럼 다음 9월달은 90일째 되는 날을 찾는 건 지금까지 확보했던 날짜를 90일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90에서 82일을 빼니까 8이 남네. 그래서 9월달 며칠이다? 9월 8일이다. 9월 8일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8일까지, 9월 8일을 이제 딱 소장 작성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결국 청구 취지에는, 자, 피고 한 명이에요. 피고 한 명이니까 그냥 피고라고 하면 되고, 원고도 한 명이에요. 원고도 한 명입니다. 이제 원고에 대한,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처분이 두 개였죠? 처분이 두 개였습니다. 자, 이 처분. 이날도 있었고, 이 처분은 이날이 있었네요. 이날 있었죠? 그래서, 자, 만약 하나하나 따로따로 였다면, 피고가 2022년 4월 20일, 4월 20일, 그리고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또 요거의 소위 대상이라면, 자, 피고가 2022년 5월 13일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두 개가 합해지네요. 두 개가 합해지니까 결국 자, 피고가 자, 원고에게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원고에게 앞으로 빼고 그래서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이날 한 2처분 그리고 이날 한 2처분 쉼표로 해도 되고 밑으로 해도 되고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각이라고 해도 되고 모두가 더 낫죠? 모두 취소한다, 각 취소한다. 그거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모두 취소한다, 각 취소한다. 그리고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 얘기 꼭 써주고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지막에 판결을 구합니다도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뭐 결정을 구합니다. 뭐 심판을 구합니다. 다 감점돼요. 왜냐하면 청구 취지는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데 점수가 막 4점, 5점 이렇게 많이 배점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막 점수가 깎여요. 깎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은 미리 입력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미리 입력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청구 취지를 넣는다 생각하고 미리 뭘 입력해야 되느냐. 자, 청구 취지 밑에다가 1, 숫자, 뭐, 보나마나 뭐 피고가 원고에 의한 어떤 처분이겠지. 뭘 끝에 취소한다. 그러니까 피고, 원고 뭐 쓰고 맨 끝에 취소한다 라고 딱 써놔요. 그리고 2, 자꾸 빼먹으니까 빼먹지 않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미리 입력해놔요. 그리고 밑에 역시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미리 입력해놔요. 미리 입력해야 돼요. 자, 미리 입력해야 나중에 막 시간이 없을 때 막 청구 취지 쓰려다가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막 실수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딨나요? 한 번씩 다 그런 실수해요. 시간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왜냐면 뒤에 헌법소원심판 평구소 수다 보면 걔는 결정이거든. 걔는 결정을 구합니다. 거기 판결을 구합니다. 거기 또 감점이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뭔가를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밑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써놔야 그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금년 시험처럼 고가배상 청구까지 병합해가지고 막 가치평 선고까지 붙이고 뭐 이런 거면은 골치 아픈데 뭐 청구 취지는 아주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다 같이 못 쓰고 특히나 헌법소송도 청구 취지 특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애매하다 싶으면은 다 중구난방이야.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자 최대한 특정해서 쓴다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이제 청구원인 관련된 부분 조금 우리가 이제 뒤에 하자 관련해서 청구 번역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